월간 세금 박사 2017년 2월호입니다. 이번 달에는 연쇄사업자 수익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절세 가이드, 그리고 2017년 개정된 세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대금 지급 안 하는 거래처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월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금 일정은 10일날은 2016년 기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까지 징수한 원천 징수분에 대해서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일날인 28일까지는 4, 4분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제외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그리고 6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중간회납 기한입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농축산물 판매, 의료업, 학원 등 이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16년 1년간의 수익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함께 신고하기 때문에 그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신고 대상으로는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다음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익금액 검토표, 이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도 폐업일 또는 휴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아니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000분의 5, 즉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대상 업종이 의료업, 주로 의료업에 해당하는 의료업 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업도 돼요. 수의업. 예.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2016년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용급여 내역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년 동안 지급하였던 퇴직소득,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말정산분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4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제출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분을 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1월 28일이 아니라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1월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7월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이나 중고자동차 소매업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의무가입 업종에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 중고자동차 소매업, 중고자동차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장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 업종의 경우에도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변호사라든지 병의원,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안경, 소매 등 총 52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의 경우에는 펜션이 숙박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서 소득세 70%가 감면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감면 신청을 이전에 못했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노인,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60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이 되고, 감면 비율은 2016년도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연간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15년도 사이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50%를 감면받고, 2013년도에 취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전액, 2014년, 2015년 50%, 2016년 이후 70%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사면은 불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거래하는 행위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에는 불이익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공급가액에. 그러니까 즉 1억짜리를 샀다. 1억을 샀다 그러면은 200만원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 불공제. 매입 불공제니까 2억에 10%는 1000만원. 10% 불공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그 다음에 네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면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 그 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10% 못 받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그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에 10,000분의 3씩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가산세가 붙고, 이 매입과 근거에서 소득세 비용 처리를 했다. 비용 처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후 연도에 이 자료상으로 산 매입 세금계산서가 적발됐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가 부인되고, 두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그 다음에 세 번째 납부불성실 10,000분의 3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년에 10.95%가 부과됩니다. 극단적으로 4 내지 5년 후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1억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샀다 그러면은 대략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7, 8천 정도 세금이 나오고, 법인의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가 세금으로 추징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매입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사는 일은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매입 단가가 비싸더라도 반드시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법적 증빙을 수취하면은, 즉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법적 증빙을 수취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은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 원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38%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법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20% 정도는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증빙을 수취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자료가 부족한 업종의 경우에 인건비가 주로 그 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매입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급을 하고 나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출하고 나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별도 통장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세금 납부할 때 자금이 부족하는 사태를 미리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팁으로 별도 VAT 통장을 만들어서 매출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통장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기에는 좀 간편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법인에게 귀속되고 대표이사 역시 임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개인 대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별도로 급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사업자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인 소득을 사용하려면은 별도의 급여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인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회사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면이 있는 대신에 법인세 세율 자체가 10%, 20%, 22% 이게 3단계 세율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20% 이하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6%부터 38%, 2017년부터는 40%까지 이렇게 6단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초창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다가 소득이 좀 커지면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는 세율은 12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1200만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익에서 각종 소득공제, 가족공제라든지 개인의 경우에 가족공제 같은 이런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다 제하고 남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표준되는 금액인 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다음 8800만원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5억까지는 38%,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0% 이렇게 6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 세율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전에는 총급여액과 관련 없이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해 줬는데 지금은 2017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1억 2천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300만원인데 2018년도부터는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총급여가 1억 2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세액공제 10%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분부터는 공제율을 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그 다음에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서 주택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주택 요건을 폐지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부녀자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복 적용 허용. 다음에 다섯 번째,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했습니다. 가맹 대상업종으로는 스포츠 교육기관이라든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이 두 개 업종을 가맹업종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6개 업종을 추가했는데, 그게 출장음식 서비스업,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그 다음에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기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총 6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이 의무 발급 업종은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입양, 세액공제 금액의 확대입니다. 출산 등 세액공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했다. 즉 노란우산 공제 한도를 조정한 겁니다. 종전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한도 없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었는데 201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4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1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 소득공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2018년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은 창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후 2년간, 그러니까 3년 동안 75%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감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0년 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작년 6월 30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신차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차 등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에 10번째,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정비입니다. 이전까지는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경우에 시가 상당액을 과표로 모아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에 뭐 10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은 뭐 1000원의 마일리지를 이렇게 적립해 줬다가 나중에 뭐 10번 넣고 그러면은 만원이 쌓이면은 이 만원 가지고 기름을 넣었을 때 과거에는 이 만원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했으나 여기 보시면은 주유소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애누리액이라고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적립 마일리지가 아닌 뭐 신용카드사에서 적립해 준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3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은 대가, 즉 마일리지 등으로부터 결제받은 부분에서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만큼을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원씩이 카드사에서 적립해 두었다가 만약에 10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서 9만원만 결제하고 이 만원은 카드사에 쌓인 포인트로 차감했다면은 이 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주유소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만원 부분도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연장입니다. 언제까지 연장했냐면은 18년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1억, 2억, 법인 이렇게 구분해서 1억까지는 60%, 2억까지는 55%, 아니 2억 초과는 45%, 그 다음에 법인은 35% 이렇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억까지는 60%, 1억에서 2억 사이는 55%, 2억 초과인 경우에는 45%, 법인인 경우는 35% 이렇게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201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연장입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여기는 전세보증금, 이 항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전에는 소형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인데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이하로 면적 기준을 낮췄는데 그 적용은 18년도 12월 31일 이후로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관련된 규정은 변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문의사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 솔라테를 구매했고 개별 소비세는 부과 안 되는 차고 그 다음에 캠핑카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구매 목적은 직원들
이동시킬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티가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솔라티가 업무용 승용차냐? 캠핑카 쪽으로 본다면 업무용 승용차로 볼 수 없습니다. 비업무용으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감가상각이 의무화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2016년도에 구입하는 업무용 승용차면 적용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법인과 2016년도 기속 성실신고 대상자만 2016년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2017년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용 승용차로 규제 대상은 일단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로 1000cc 미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8인승 초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cc 이상 1000cc 이상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의 차가 되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2016년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6년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 대상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강제상각 그 다음에 5년 강제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매각해서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10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외부 창고에 보관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별로 복잡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65만원을 줬기 때문에 보통 예금 165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보관료. 근데 이 보관료가 판관비로 들어갔다 이 말은 판매 관련 만약에 원재료 관련해갖고 구매 관련하면은 보관료가 다르게 회계처리 원가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원가로. 그런데 여기서는 판매 관련되기 때문에 판관비 보관료 150만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1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기준시가 1억 4천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매매 계약이 없다. 만약에 그 이후에 2억 4천원을 매도한다면은 2억 4천과 1억 4천의 차이인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걸 절세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미달될 거지만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면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감정을 받았는데 그게 1억 8천이다 이럴 때 상속세 신고를 1억 8천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의 신고도 1억 8천으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감정을 받은 게 유리합니다. 감정을 받으면 유리.
왜 그러냐면은 시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가 상속가액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억까지 상속세에 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주택이 5억까지 평가액이 나오더라도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당시에 시가를 최대한 높여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2억 4천으로 감정을 받았다. 그러면 2억 4천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은 상속세는 납부 의무가 없고 다음에 매도했을 때 양도가액 2억 4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 2억 4천. 그래서 상속세, 양도세에 대한 납부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양도가액 이꼬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돼서 6개월 이내에 상속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가 있으면 그걸 상속세 과세 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양도가액이 시가로 상속세 시가가 돼서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표는 취득세는 무상취득, 즉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니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준 시가인 1억 4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500만원어치 컴퓨터 5대를 공급하고 구두로 약정을 맺고 모두 인도를 했는데 을이 1년이 넘도록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수차례 지불각서 등 작성을 요청해서 실제로 작성을 받았습니다. 작성받아서 지급기한을 계속 늦춰주고 있었으나 을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이런 경우에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납품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었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면계약을 했다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설령 구두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해 주라는 500만원 납품해 주라는 청약이 있었고 나는 500만원을 그걸 납품하기로 갑은 납품하기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에게 물품 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을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채무를 지고 갑인 나는 컴퓨터 5대를 인도할 채무를 집니다. 따라서 갑인 나는 이 5대를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이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을이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행 지체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즉 연체이자를 뭐 10%든 20%든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은 상법상 법정이자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가할 수 있냐. 이 경우에는 형사란 말은 사기죄,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은 을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나는 갚을 의사도 없이 값을 기망하여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다면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처음에는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수차례 지나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도 만약에 대금 지급 의사가 없으면서 그냥 지불각서를 적어주면서 기한만 유예를 받았다. 그런다면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은 변제 의사가 없이 시간만 벌기 위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정황 증거가 수사할 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공하는 사장님의 4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하려면은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사장님은 매장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동종업계 브랜드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이런 것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과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매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은 고객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은 매장을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맛과 퀄리티를 기존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점주보다 직원이 고객과 훨씬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재료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원가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아주 작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재료를 바꾸거나 양을 줄인다면은 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의 발길이 저절로 끊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이 적다거나 인색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고객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향후에 그 손해가 큰 이윤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아이템에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레시피를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 자신이 개발한 메뉴 등을 가맹본부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세금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